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중앙지법이 체포 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꾸준히 제기해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라던가 서울 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이 일단은 기각이 된 것인데요. 이번 재판부의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이런 또 판단을 했거든요. 서울지법이냐, 서부지법이냐, 중앙지법이냐로 굉장히 지리하게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락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너무 명확한 것은 공수처법에 서울중앙지법이 다른 이유가 없다면 기본적으로는 관할 법원으로 명시가 돼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다른 법원에도 해도 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건 단서일 뿐 원칙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법문 조항에 본문이 있고 단서가 있으면 둘 다 원칙인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공수처의 재량이었다는 거 이것이 다시 밝혀진 거고 근데 또 2심사는 중앙지법에서 했는데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오히려 이런 일을 자초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이 안 된다고 했던 처음에 영장 내용을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판사 재량으로 자의로 어떤 영장의 효력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영장의 성격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사물수색이 아니라 대인수색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재집행 때는 또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양쪽에 그러니까 1차 집행영장하고 2차 집행영장의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제품이 처음 출시됐을 때 사용설명서 넣듯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나중에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뺀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따르면 그 영장은 다른 영장인 것이고 실제로 이제 윤곽근 변호사 등도 처음에 1차 집행영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판사 자의적으로 이렇게 법조항을 배제한 것이다라고 거부를 했고 2차 집행영장 때는 110조, 111조 얘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댔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기각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쯤 되면은 왜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모든 것들이 기각되느냐. 네, 아마 구속영장 빼고는 다 기각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무리한 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제3자적 시각에서 국민들도 냉철하게 지지하시는 분들도 냉철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무슨 좌파가 사법 카르텔을 장악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이렇게 접근을 할수록 오히려 본인만 손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재판부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존중해야죠. 그다음에 체포영장,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단한 판사가 그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별도의 소명 자료 제출 없이. 그리고 영장의 기재 내용과 관련된 또 법률적 판단도 해당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소명 절차 없이. 그런데 이제 집행 과정의 불법성 여부는 이거는 좀 사실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컨대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영장과 두 번째 영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하나 기재되고 기재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에 대응하는 공수처 등의 대응 자세도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55경비단장으로부터 관인을 넘겨받아서 출입 허가를 거쳤다는 거잖아요. 그 출입 허가가 막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변론을 하더라도 처음에 출입 허가 없이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어느 정도 소명했는지 그다음에 그 경찰이 500명가량이 하루 정도 공수처에 파견 조치돼서 이 영장 집행에 관여했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어느 정도 소명 절차를 거쳤는지 언론에 나온 것 이외에 소명 자료를 본인들이 입수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상의 한계 등이 작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체포영장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과거에 있어서의 이것이 적법하고 필요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과연 그렇다면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서 오늘 저녁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장 청구할 겁니다. 그러면 영장을 심사하는 이제 해당 영장실질 판사가 심사 판사가 과연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미래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일 남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각 단계마다 있는 법률적 헌법적 절차를 또는 권한을 대통령 측이 이걸 다 거친다고 해서 이거 무리한 게 아닙니다. 다 원래 법적 권리예요. 그다음에 검사의 경우에는 동일체 원칙이라 해서 검찰의 한 번 결정은 사실은 검찰 자체의 결정으로 치부가 돼요. 통상. 그런데 판사의 경우는 판사 동일체 원칙이 없습니다. 각 판사 하나가 독립관청이기 때문에 각 다른 판사가 또 다른 결정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대통령 측에서는 모든 절차의 모든 이의 신청, 항고,
그다음 뭐 이런 것들 다 거칠 것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익보다는 각 절차별로 있는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 자체를 받는 것은 저는 필요한 절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절차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잠시 후에 공수처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강제 인치라던가 뭐 방문 조사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처음에 뭐 계엄은 정당했다 취지의 모두 발언 비슷한 거죠. 그런 발언을 하시고 나서는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또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칠지는 너무 명약관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힘의 김석기 의원이 예전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오면 될 것 같은데 김석기 의원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정말 결백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면 오히려 검사의 질문에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혐의를 벗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식인데 진술 거부로 일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2023년 초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여러 발언을 했고 김석기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 본인이 소명할 것이 많고 정말 지금까지 할 말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들이 엉터리다. 이런 것들 뭐 반박을 한다라고 한다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황이 전혀 맞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별로 할 말이 없구나라고 하는 점, 그리고 체포라든지 이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과몰입하는 점들도 이 혐의에 대한 소명이나 반박 이런 쪽에는 신경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들, 그래서 본인이 불리한 처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싶고, 이제 공수처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라는 수순을 미리 설정을 해놨을 텐데 아마 공수처도 이런 상황은 대비를 했을 것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컨베이어 벨트 움직이듯이 그렇게 구속까지 가는 상황이라는 걸 그냥 정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체포 당일 조사에서도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판검사들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입장만 밝혔습니다. 그 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수사나 재판 등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심증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진술서에 제출된 내용 이외에는 진술할 게 없다라고 해서 조선하지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수사권 관련돼서는 큰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이 있고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 측뿐만 아니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일단락됐다고 볼 여지는 없어요. 최종 판결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다퉈갈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수사가 3분돼 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이 공수처에서만 수사한 것이 아니고 가장 앞서 수사한 부분은 검찰 특수단이에요. 검찰 특수단에서 중유무종사자 등의 수사를 다 완결하고 그다음에 9명을 기소했잖아요. 그 수사 자료가 다 검찰에 있습니다. 그런데 18일 날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모든 자료를 이첩한 게 아니에요. 일부 진술조서만 이첩했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과연 모든 수사 자료를 종합한 설문지를 만들어냈을까? 신문지를 만들어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다음에 경찰도 또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또는 문상호나 노상원에 대한 수사를 다 했어요. 그 자료를 다 이첩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경찰이 본인들이 수사했던 자료를 토대로 신문상을 만들어서 공수처에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신문상을 만들게 되면 일부 편면적인 신문사항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만약 대통령이 답변을 하게 되면 편면적인 답변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방어권이 심각히 침해되죠. 자,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럼 검찰의 보안 수사, 단순한 보안 수사를 통해서 확인만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 사안은 보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한다 하더라도 10일 하겠다는 거예요. 수사를 나눠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검찰에 가서 종합적인 질문을 거기에 답변할 필요가 있는 거지 공수처의 편면적인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한 이유가 없죠. 전략상으로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을 탓할 것이 아니고 수사가 기관끼리에 3분돼서 수사를 진행해서 수사받는 사람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이런 부분도 오히려 수사기관을 탓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당신 왜 말 안 해?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전략상으로도 헌법상 권리 측면에서도 그런 겁니다. 그럼 체포를 당한 상태든 뭐 구속을 당한 상태든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겁니까?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에 걸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치할 수 있는 부분은 법률상 규정이 있어요. 예컨대 구속
피의자가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이제 구속 장소는 그 서울구치소고 조사하는 인치 장소는 공수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치 장소까지 구속 피의자를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이 검사한테 있습니다. 영장에. 그런데 체포의 경우에는 그 영장이 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준용할지 말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공수처에서도 그런 상황이라서 인치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제가 체포 당시에 늘 말했지만 체포 영장은 수단적인 거거든요. 사람을 데려와서 진술을 들으려는 어떤 수단인 것인데 인치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진술 안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인치에서 데려다 놓으면 뭐합니까? 진술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밤 9시 5분까지가 본인들의 체포 시한이지만 영장 청구 시한이지만 예. 사실은 이제 오후 정도 이전에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해지고 그렇다면 영장 청구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저는 피의자 인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나온 속보도 바로 전해드릴게요.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출석한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경찰이 이 체포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체포를 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저번에 나왔었고요. 그쵸. 그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이미 출석을 보장받은 뒤에 출석하면 체포한다라는 이제 경찰의 방침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이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글쎄요. 이 경호처장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대통령 경호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경호 업무라는 게 전현직 대통령 경호 업무도 도맡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권한대행 경호 업무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족 경우도 다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체포영장 집행은 불가피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대통령 경호라는 직무의 특성을 감안해서 아마 경찰이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박정준 경호처장의 경우에도 사실 체포영장 압박을 했지만 사태가 해결된 뒤에 사실 체포영장 청구하지 않고 임의수사로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경비본부장도 임의수사로 전환했거든요. 그렇다면 김성훈 경호처장이 나오면서 했던 말처럼 본인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영장으로 갈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잠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김성훈 경호차장이 조금 전에 출석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텐데 뭐 수사기관의 영장이 고지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영장이 정당한지는 판단하지 않지만 임무를 수행할 뿐이다라는 입장을 비롯해서 여러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통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면 예. 몇 가지만 답변하거나 혹은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충실히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기 마련인데 이렇게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이례적이었고 아마 변호인이나 이 일행으로 보이는 분이 귀옛말까지 해가면서 데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게 사실 저는 경호처 직원으로서 정당한 뭐 바람직한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입이 무거운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든지 또 지지층까지 의식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한 얘기에 대해서 뭐 일일이 이거를 현재로서 바로 팩트 체크를 하거나 따져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공수처가 이제 체포영장까지 그렇게 준비를 할 정도라면 뭐 다른 진술이라든지 증거 등을 통해서 김성훈 차장의 얘기에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뭐 특히 보도됐던 세간에 알려졌던 내용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주장을 또 김성훈 차장이 했는데 물론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전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실하고 거짓은 아직까지 가려지진 않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급하게 단언할 필요가 없는 게 공수처에서도 준비가 돼 있을 것이고 아마 이제 이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진실들이 가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 중에 지금 공수처에서 브리핑이 진행 중이고요. 진행되는 내용들이 지금 속보로 하나둘씩 이제 나올 텐데요. 일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데 서부지법에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도 조사 안 하고 아마 오늘 중으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서부지법이라고 또 직접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어느 지법이냐 논란은 어제 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 심사를 했고 뭐 서부지법하고 판사 물론 이제 그게 뭐 어떤 법원 전체 판단이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앙지법이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똑같은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재량에 달려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는 뭐 익히 예상됐던 수순이고 사실 체포하지 않고 구속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대통령 예우했다고 생각합니다. 체포 절차까지 거쳐서 일단 신문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체포를 왜 하냐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반문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출석을 해야 거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집 안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순들을 이제 착실하게 밟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고 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충분히 있는 거죠. 도주 우려는 없다 치더라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형사소송법상으로도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할 때 사실 우려라는 것은 주관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고려사항으로 형사소송법에 추가적으로 써 있는 부분들이 범죄의 중대성, 뭐 재범의 우려라든지 뭐 또 위해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치더라도 범죄 중대성은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좀 해보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왜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하냐고 했는데 사실 검찰이 이제 기소한 거에 따르면 그것이 모두 유죄일 경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범죄거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게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소가 무기징역이에요. 이렇게 범죄의 형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러면 별 문제가 아니었던 거냐 이런 반문밖에 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나온 속보에 의하면 재소하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라고 공수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윤 대통령은 특별히 언급을, 그러니까 조사에서 특별히 이야기한 게 없다라고 지금 저희가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그간의 어떤 뭐 증거 자료라던가 뭐 진술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한다 그러면 범죄 소명에 자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공수처.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진술 증거나 그다음에 물적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의 반박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문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범죄 소명에 자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불가피한 면이 없잖아 있는 거죠.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을 인치하는 부분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인치한들 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이제 소명에 자신 있다는 면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통령을 체포해 왔는데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또 비난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신청하거나 체포해 올 당시에는 이미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은 거의 높은 상태였다. 보도 나오는 거에 따르더라도 공수처는 벌써 구속영장 작성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해요. 그런 걸로 볼 때 이미 이제 구속영장 청구는 정해놓고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전에 이제 공수처의 입장도 들어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되는 수순으로 가면 이 영장실질심사에 구속전 피해자 신문에 출석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논리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 수사라서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응해야 됩니다. 충실히 응해서 이거는 법원하고 직면해가지고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 자리에서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사실 혐의 소명만 공수처 입장에서 실패를 하면은 이거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어요. 근데 혐의 소명에 워낙 자신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될 텐데 윤 대통령이 만약에 영장실질심사까지 이렇게 거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사실상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해볼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실토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는 들어와서 충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그렇게 갈지는 뭐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출석하시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 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죠. 구속에 사유가 있는지 또는 필요성이 있는지 관련돼서 일단 범죄 소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도망 우려, 도주 우려, 그다음 주거 뭐 부정, 예.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우려인데 뭐 뒤늦게 뭐 재범의 위험성과 뭐 그다음 피해자 등의 위해 가능성 이런 부분은 저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범죄 소명인데 소명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거는
뭐 자료 갖고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관계는 거의 인정하고 있어요. 몇 개 빼놓고는 진술 엇갈린 부분 빼놓고는 사실관계 인정했는데 과연 그 목적과 동기, 이유 관련돼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구속영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은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따른 구속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라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경호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대외 신인도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이전에 이재명 대표 때 있었던 바와 같이 공적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어떤 현직 대통령 신분과 관련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변호인 갖고는 어떤 뭐 직관적인 어필이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출석해서 영장실질 담당 판사에게 직관적인 어떤 뭐 호소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대통령이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저는 기각 그 확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듯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영장 발부된 예. 이유죠. 예. 그 부분은. 근데 구속적 부심은 체포적 부심과 같이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 영장 발부 과정에 문제가 있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이런 사유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뭐 보전이 됐다. 이런 이제 추가적인 변동 사항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구속적 부심 신청은 안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소가 되면 기소 단계에서 여러 가지 다툼을 하겠죠.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각종 소명 자료 등과 관련돼서 변호인단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변호인단 입장에서 보면 탄핵 대리인단과 이 지금 형사재판 변호인단이 상당 부분 겹쳐요. 그런데 탄핵 심판은 또 심판대로 일주일에 2번씩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형사 절차도 지금 재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힘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장 실질 심사는 체포적 부심과 달리 조금 더 준비를 더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탄핵 심판도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변론 기일이 3차례 더 추가가 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을 계속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너무 빠르다.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빠를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헌재의 어떤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속도와 관련돼서 여러 입장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윤 대통령 측에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최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의 담당 그 재판부에서 집중 심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빨리 재판의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게 꼭 3달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집중 심리에서 신속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원칙을 받아들였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심리 해가지고 빨리 결론을 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이나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들이댈 것이냐. 이 경우는 사실 또 다른 범죄도 아니고 내란에 대한 관련된 범죄인 것이고 또 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그리고 이제 뭐 내란을 형법상의 내란죄를 다루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 계엄이냐 아니냐 이 문제 굉장히 빠르게 결론을 내야 될 그런 문제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때 계엄 상황들을 지켜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사안이 많지도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 탄핵 때하고 또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또 억지를 쓰는 게 변론 기일을 이제 헌재에서 지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협의를 해가지고 지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 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심리의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게 준용 규정이라고 있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준용하게 돼 있지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준용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특별한 규정이 분명히 있는 게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당사자 관계인하고 협의해가지고 기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기일을 정하는 거는 그냥 재판부의 재량인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법에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까지 억지를 쓰는 대리인단의 모습이 오히려 이게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좀 실토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의 빠른 진행은 저는 너무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거는 사실은 이제 헌재가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첫 번째는 헌재는 말씀 주신 대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판결을 보면 전문 법칙을 꼭 적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컨대 뭐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진술 조서를 증거를 채택하게 되면 원래 그 형사 절차에서는
변호인이 그거 다 증거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김용현 전 장관을 불러내서 물어보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헌재는 이런 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헌재 입장에서 보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법적인 절차 없이 우리가 뭐 증인 이런 것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불러도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권한이 많다는 거예요. 권한이 많으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걸석 재판인데, 걸석 재판은 첫 기일날 안 나가면 그 다음부터 결석 재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첫 기일날 보면 14일날 기일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사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첫 기일날 걸석 재판을 하지 않을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길을 연계해줬어야 되는 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길부터 뭐 알아서 하더라도, 근데 첫 길날 그렇게 대통령 신병에 분명한 문제가 있고 체포가 되면 내가 나가고 싶어도 사실은 공수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신병에 대한 주도권이 공수처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길을 그냥 진행했어요. 걸석 재판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 때 보면 단식을 스스로 단식해가지고 신병이 이상이 생겨서 그걸 갖다가 그 재판기를 연기 신청해서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어떤 뭐 공권력에 의한 신변 변동 상황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헌재에서는 아예 고려를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당성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또는 첫 길만큼은 걸석 재판을 허용하는, 걸석 재판을 내가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이제 첫 길만큼 좀 왜 그렇게 관용을 안 했을까, 이런 부분 이제 아쉽게 생각합니다.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에 그 두 번째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것도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어쨌든 뭐 수사나 탄핵 여러 절차에서 다 불복 대응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다. 그래서 이 대응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근데 불복 대응은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일 연기 신청은 저는 대통령 개인을 이유로 한 연기 신청이라기보다는 대리인단이 좀 벅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사 절차하고 헌법재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대응하기는 벅차라서 대리인단을 위해서라도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였고, 첫 번째 걸석 재판을 용인할 수 있는 첫 기일 불참하고 좀 다른 법률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2회 기일을 진행한 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3, 4, 5, 6, 7, 8 막 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180 이내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뭐 2회 기일 이후에 10개 기일만 지나면 이 재판 끝내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기일 지정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지만, 다만 이제 그 헌재 입장에서 보면 헌법의 최고 해석기관인 동시에 헌법 재판의 결정에 따른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그 결론을 낼 헌법적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이 헌재라는 것은 대법원과 달리 다른 최고의 사법원을 만든 이유가 이게 정치적 의미도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우리가 헌법에서 배우다 보면, 그럼 정치적인 어떤 분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절차 진행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서 잠시 언급해 드린 것처럼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존의 변론기일에 이어서 세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추가로 지정한 변론기일이 이제 하루 종일 열기로 한 건데, 그러면서 덧붙인 게 이제 증인이라던가 증거라던가,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했던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재의 그런 증인 증거, 또 윤 대통령 측의 네. 요구를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뭐 한간에서는 형법상 내란죄를 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근데 그걸 빼더라도 사실 계엄이 불법이냐 또 위헌이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이제 대통령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코 이제 형법상 내란죄를 빼는 거에 비해서 그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코 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론기일이 좀 빡빡하게 잡혀 있거나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그걸 단순히 그냥 후루룩 이렇게 보고 재판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볼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일이 다 확인을 하되 좀 신속하게,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일단 대통령 재판부터 우선적으로 순위를 설정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그 태도에 따라서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윤 대통령이 이제 의견서를 늦게 낸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 전략을 펴왔는데,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한 기회를 또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포가 됐기 때문에 당장에 출석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이제 구속이 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도 계속 재판에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근데 이걸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는 체포라든지 사법 처리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탄핵 재판에 우선순위를 두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심을 이제 불식시켜 주려면 조금 이제 이게 공수처 쪽의 수사가 어느 정도 뭐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또 출석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은 다 보장이 돼 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있다면 신속한 심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헌법재판관들도 유념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뭐 법에 따른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지금 국회 회의록, 그러니까 저희 예.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수사 기록을 갖다 보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헌법재판관들은 이제 전문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록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하고 싶은 말을 덧붙이는 이런 기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신문권 보장이 안 돼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보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선결례 때문에 이걸 이제 갖다 보는 거죠. 그걸 허용했는데 문제는 국회 회의록하고 그다음 각종 수사 기록을 갖다 본다면 그 해당 거기에 나오는 피의자들에 대해서 그 대리인단 측에, 그러니까 변호인단 측에 증인 신청을 다 받아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지만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서 공평한 그 반론권은 보장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이 되는 건데, 만약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사 기록을 다 헌재 재판관들이 읽어보면 사실 읽어보면 그거 신문한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고, 따라서 저 부분은 좀 앞으로 기일 진행 상황에서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요청하는 관련 증인들은 상당 부분 들어주는 것이 원칙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의 포고령 예문을 잘못 쓴 거다라고 답변서를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이 반박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올 것이 왔다라고 보고, 제가 예전에도 몇 주 전에 이미 지적을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법적으로 결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수개로 뒤집어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정치적으로는 얼핏 같은 편처럼 보이지만 사법적으로는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윤 대통령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못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김용현 전 장관 탓을 하는 일종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게 윤 대통령이 포고령 검토를 해서 야간 통행 금지를 삭제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나머지 부분은 다 윤 대통령이 읽어보고 결정하고 승인했다. 이거를 실토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결국에 한 말은 김용현 전 장관이 짜온 포고령이었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이게 부주의하게 간과한 정도의 잘못 정도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건 다 김용현이 짠 것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은 주장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양측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좀 우스꽝스러운 게 뺏겨온 거를 검토를 안 하고 그냥 했다고 쳐도 그것도 우스꽝스러운 건데, 근데 이번 포고령에 보면 전공의 처단이라고 돼 있거든요. 과거에 계엄령을 할 때 전공의가 파업을 해서 전공의 처단할 일이 있었던가. 이승만 대통령이 4.19 때 그 계엄령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 부상자들 위문한다고 서울대병원 갔었는데 그게 전공의 처단하러 간 거였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좀 어처구니 없는 소위 얘기하는 인터넷에서 말하는 드립에 가까운 그런 변명이 나오는 거. 이것이 사실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화를 내지 말고 그냥 비웃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마 이제 포고령의 그 조항별로 조항 전체 포고령을 갖다가 이전 거를 잘못 뺐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1호 있잖아요, 1호.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 활동 금지한 부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서로 간에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호는 제가 보기에도 내용상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 조항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의미가 뭔지, 예를 들어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는 있어요. 그거는 뭐 만약에 이 정당한 비상계엄이었다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사의 범위가 정당 활동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와 지방의회는 왜 들어갔을까라는 부분은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이제 헌재에서의 증인신문이 이제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 증인신문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대통령 측에서도 경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놔야 될 것이다. 대통령이 과연 이 부분을 못 본 것인지, 아니 보고 어떤 의미를 이해했는 것인지,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본인의 이해 정도, 그다음에 경위,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필요는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실관계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엄령 그 포고령 1호하고 1항이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호는 우리가 봤던 그 전문 처음에 발표했던 그게 1호고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1호 전문을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뭐 국회 활동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 1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뺏겨왔다는 취지의 주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로 다 김용현 전 장관이 뺏겨왔다는 이런 취지의 주장이라고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전공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사태 불거진 게 이제 최근에 불거진 것인데 이걸 뺏겼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1호인지 1항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금지 관련된 거, 뭐 정당 활동 관련된 이런 조항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 역시도 사실 그 부분이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해 정도 어떤 식으로 이해한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국회에서도 여야는 관련한 특검법을 두고 협상에 나서는데요. 두 분과 대담 이어가기 전에 국회 연결해서 관련 반응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서연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자체적으로 만든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할 예정인데요. 당 내부에선 이미 계엄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돼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당 원내 지도부는 야당이 낸 특검법, 즉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논리로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 선동죄가 들어간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외환죄로 문제 삼아 북한에만 좋을 일을 한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은 위헌과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하면 예산만 300억 원가량 사용된다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철회하라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큰 가운데 오늘 안에 여야 합의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 협상을 오늘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안에 반드시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본회의를 정회해서라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건데 본회의가 밤늦게까지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곳곳에 깊숙이 뻗어있는 잔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란에 싹이 돋아난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건 아름답지만 합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앞서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오늘 자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야당이 낸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서 특검법의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의 결론을 존중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 지지율 구도가 비상계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6%로 조사됐습니다. 갤럽은 이달 들어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NBS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35%, 민주당이 33%로 집계됐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전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민생을 팽개치고 탄핵과 특검, 체포만 외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이 국정 불안 세력이라고 느낀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극우단체의 여론조사 참여가 높은 어찌 보면 광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이 좀 사그라들면 아마 평상시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홍선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여야는 오늘 특검법 합의를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자체 안을 내놓기로 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당이 합의안을 좀 모색해 보겠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합의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열렸다라고 봅니다. 일단 의견 접근들, 뭐 특검의 추천 방식이라든지 수사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잠깐 나왔었던 6시간으로 국한시키겠다 이런 주장만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외환의 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굳이 민주당이 고집을 할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수사의 단초가 발견이 되면 이거는 특검이 안 하더라도 뭐 또 다른 특검이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냥 경찰이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 다툴 필요가 없고 너무 오히려 늦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국민의힘이야말로 특검을 더 선제적으로 빨리 주장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거나 이런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 수사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가장 깔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법 규정상으로도 경찰, 검찰, 공수처가 다투듯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뻔히 예상되는 사안이었는데, 그러면 특검을 빨리 출범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다 한꺼번에 흡수받는 이런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혹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사는 지금까지 대체로 진척이 잘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특검을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먼저 특검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을 좀 늦게 발의하게 된 점, 이런 점들이 유감스럽고, 이게 결국에 다 기소가 이루어지고 나면 공소유지용 특검으로 끝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발의를 하긴 했지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고 이게 합의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특검은 필요가 없는 건 맞죠, 솔직히. 특검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공수처도 대통령에 대해서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 말은 뭐냐면 혐의 입증을 위한 거의 모든 수사 관련 자료, 증거 자료 다 수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사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는 거예요. 거의 끝나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9명에 대한 중요임무 종사자는 다 기소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사는 거의 일단락됐습니다. 나머지 이제 반개 수사만 남은 건데 그 부분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할 거고요. 그렇다면 특검을 도입하자는 민주당의 목적은 뭐냐? 진상규명의 목적이 아닌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만약에 탄핵이 만약에 있게 되면, 파면이 있게 되면 그 이후에 조기 대선을 위한 본인들의 선거 운동용 특검인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 내부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 내부에서 아직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믿는 의원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지난번처럼 여기에 2명만 더 찬성하게 되면 특검이 재의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압력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의미 하나 있는 거고, 만약 거부권 행사 이후에 되돌아왔을 때 재의결 시에 2명 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특검이 갖는 의미가, 거기에 보면 관여자들도 수사 대상으로 넣었어요. 관여자라고 하면 뭐냐면 계엄 해제 요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실 계엄 해제 요구에 갔던 18명 이외에는, 또 한동훈 대표 이외에 18명 이외에는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기 대선을 갔을 때 내부의 후보자들끼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보면 통과될 수도 있어요, 재의결 절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면 당내에서는 자체 특검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덜컥 이걸 받아버리면 사실은 저희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6시간 내에 국한된 특검이고, 뭐 선전선동죄 빼고, 관여자 대한 처벌정 빼고, 그리고 대국민 보고 이런 거 빼고 하면 글쎄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받을 가능성도, 민주당이 덜컥 받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 관련 합의안이라든가 관련해서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분께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지율이 역전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여전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지금 표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러한 최근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이게 대선을 가정한 조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선에서는 무당층에서도 선택을 하게 돼 있고, 또 조국혁신당도 선택을 하게 돼 있을 텐데,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여전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탄핵 찬성과 반대의 비중이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그 NBS나 한국갤럽 조사가 일주일에 이제
각 기관에서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동안에 나왔던 ARS 조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ARS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사실 이 조항 자체가, 그 문항 자체가 논란이 됐었는데 뭐 지지율이 40몇 %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ARS는 거짓 응답이라든지 자신의 계층을 속이는 응답 이런 것들, 그리고 림 가중을 쓰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어떤 20대라든지 이렇게 응답률이 낮은 계층에서 먼저 전화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는 사람의 성향이 과대표집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이제 이런 MBS나 한국갤럽의 전화면접 조사는 좀 거짓 응답이라든지 또 가중치도 셀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왜곡의 위험은 분명히 적다. 근데 이 조사에서도 사실 양당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제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기 다른 부분을 유념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는 거는 탄핵 찬성의 반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2대1 혹은 10대6 정도의 격차가 날 정도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좀 반사이득 차원에서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점은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한 40% 정도, 50% 정도는 민주당을 못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뭘 반성을 해야 되냐면, 탄핵 찬성률이 결코 그렇게 조금 그래도 찬반 격차가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정당 지지율만 보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거의 영끌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정당 지지율도 올리고 탄핵 반대율도 올렸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탄핵 반대율에 발목이 잡혀서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유념을 하고, 아마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지층을 일단 다독인 다음에 적당한 때 윤 대통령하고 조금씩 손절을 해서 외연 확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될 겁니다. 계속해서 강성 지지층한테 발목이 잡혀서 갈 수 있다. 그러면 40%까지 올린 그것이 최소의 미천이 되는 게 아니라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국민의힘이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지율 추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각 정당이 좀 겸손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민주당도 뭐 민주당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 국민들의 시각은 10월로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의 시각, 그러니까 12월 셋째 주 굉장히 출렁이었잖아요. 근데 12월 27일 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면서부터 약간 자각하시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자각의 시점은 10월로 돌아간 거죠. 10월 달에 어떤 정국이 있었는지,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거기에 대한 시각을 갖고 현재를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30몇 % 갖고는 이제 뭘 해볼 수가 없어요. 조금 더 큰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단합에 기반을 한 뭔가 다른 모색을 해봐야 되는 건데, 단합이 여기서 망가지게 되면 이전에 그 2016년, 17년도에 있었던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는 12%까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사실 당이 깨지고 또 다른 당이 생기고 했다가 2020년 4월 달에 당이 합쳐질 때까지 정말 무력감 있는 정당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이었죠. 그런 정당을 반면교사 삼아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는 일단 당 운영이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은 혁신을 논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혁신을 통해서 뭐 3, 4년의 대계를 세울 때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민주당의 이런 공세를 버텨내는 이런 데 치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려면 당이 단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조금 전에 저희 김수민 평론가 말씀 중에 좀 나왔던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2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게 됩니다. 이 사건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이제 결과가 빨리 나올지도 궁금하고,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1심에서 또 여러 가지 증인들도 많이 부르고 논점들을 다뤘는데, 2심에서 똑같이 다룰 게 아니라면 빨리 결과를 내는 것이 맞고 집중 심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이기 때문에 대선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고, 이것은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빨리 뭐 예를 들어서 2월 내로 결론이 나올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결정하고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이 비슷한 시점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그 다음에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면 2달 내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럼 대법원에서 2달 내로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미지수인 것 같고, 근데 결국에 제가 예고를 해드리자면 아마 이 문제가 올해 상반기, 중반기쯤에 한국 사회 최대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헌법 84조입니다. 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인데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원래 받던 재판, 예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받던 재판이 멈춘다라는 해석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신규 기소가 안 되는 거지 원래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던 것은 계속된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아마 이 두 해석이 부딪히게 될 거고 대법원에서도 아마 그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논쟁이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저도 이제 헌법학자들 논쟁들도 다 살펴보고 제 개인적으로도 소견도 있습니다만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반대 의견이 옳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로 굉장히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까. 온 국민이 이제 헌법에 굉장히 고난도의 논쟁까지 접어드는 이런 예. 사태를 또 전망을 해봅니다. 어쨌든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집중 심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측하세요? 3월 12일까지는 신권을 배당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게 재판부가 요청하고 해당 법원이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 심리의 의지, 신속 진행의 의지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공직선거법 사건에 유일하게 걸석 재판 조항이 있어요. 이 부분은 피고인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이미 1심에서 2년 2개월 동안의 충실한 심리를 거쳤기 때문에 사실 피고인이 안 나오더라도 재판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따라서 걸석 재판 제도를 활용한다면 3월 12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전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